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74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와 함께 170시간 넘게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요. 지금쯤이면 여러분들도 경매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히 경매에는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경매의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죠. 오늘은 그것을 모두 종합해서 경매의 함정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별도 등기부터 형식적 경매나 대위변제, 종전경매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실까요? 서울시 가련동에 빌라가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냥 보통의 빌라인데요. 이것이 2004년도에 1억에 감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2005년에 2620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은 뭔가 문제가 있죠. 인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낙찰되었다가 포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2004년도 6월, 11월, 2005년 4월 이렇게 여러 차례 낙찰되었다가 포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낙찰받고 포기한 사람들은 인수를 몰랐거나 아니면 계산을 정확하게 못한 거죠. 여기서 인수는 토지 별도 등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인수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는 얘기는 토지에 근저당이나 감유가 있어서 배당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임차인보다 앞서죠. 그러니까 임차인보다 먼저 토지에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보니까 결국 낙찰되는 금액에서 토지와 건물로 나눠야 되고 토지에 배당되는 것은 토지 별도 등기, 건물에 배당되는 것은 임차인에게 주면 되는데 결국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임차인에게 가는 것이 배당 금액이 적어지죠.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결국 인수가 생긴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배분하고 계산을 해야 낙찰자인 여러분이 정확하게 얼마를 인수하는지 계산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것을 배분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의 가격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서에 토지 건물이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볼까요? 금액의 비율이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에 나타나네요. 보통 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 내역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 비율이 나옵니다. 보시면 6억 8,200이 전체 금액인데 토지가 2억 7,200이니까 40%가 됩니다. 건물은 60%죠. 일반적으로 빌라는 4대6.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30대 70이 되죠. 어쨌든 이것은 일반적이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감정평가서에서 그 비율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인수가 얼마냐가 중요하니까 만약에 마지막에 낙찰된 금액 2,620이 이 금액을 배당을 한다고 보죠. 2,620에 낙찰이 되었는데 사실상 앞에 포기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포기한 금액은 10%를 포기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포기한 사람은 보증금이 최저가의 2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포기한 금액이 얼마인가.
대략 제가 미리 계산해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역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3820이라는 금액을 배당을 하게 될 텐데 임차인에게 이 금액의 60%가 가죠. 그럼 얼마인가요? 368, 68에 48, 2300만 원 정도가 배당이 됩니다. 6천만 원을 배당받아야 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나머지 3700은 인수가 되겠죠. 낙찰자는 2620에 낙찰받고 3700이 인수니까 6300만 원 정도의 이 빌라를 낙찰받은 셈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2620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낙찰받으시는 분이 돼야지 중간에 이렇게 인수를 잘 모르고 대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인수가 있다. 이것은 경매의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토지 별도 등기 자체는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사건을 볼까요? 이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금 납부를 했다 그래서 바로 입주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사건들이 낙찰이 되지 않으면 배당이 안 되니까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으면 여러분이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다 낙찰되고 대금이 납부되어야 배당이 되고 여러분은 입주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개의 사건이 나올 때는 입주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구로구의 대우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네요. 2억 5천만 원짜리를 2억 5,300 신건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래쪽에 기록을 보면 대지권 미등기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등기부를 보면 2004년도에 가압류가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 그리고 경매를 신청했는데 위에 보면 98년부터 이 아파트에는 입주자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분양을 받고 입주하기 전에 문제가 되어서 그냥 이 집을 입주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한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지권 미등기의 사유가 뭐냐죠. 대지권 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문제 없는 것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채비지와 같은 낙찰자가 대지권의 권리를 취득하지만 소송으로 대지권을 가지고 와야 되는, 소송을 거쳐야 되는 경우, 또는 이 아파트에 분양받은 사람이 대금을 미납했을 경우 대금을 완납해야만 대지권을 갖고 올 수 있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완납처럼 낙찰자가 별도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면 이러한 물건은 낙찰 받으면 안 되겠죠. 아니면 금액이 많이 떨어진 다음에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미등기일 경우에는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런데 3번은 입찰하시면 여러분에게는 큰 손해가 오겠죠. 이 사건의 낙찰자는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조합에서 대지권 미등기인 사유가 대금 미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금 미납인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근거를 못 댄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가압류를 했는데 경매 개시 이후에 가압류를 했는데 별도로 배당 요구를 못했다고 합니다. 배당 요구를 못하면 배당을 못 받죠. 경매 개시 이후에 가압류는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이 아파트의 낙찰가가 2억을 넘으니까 많은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돈이 남습니다. 잉여가 있죠. 이 잉여는 소유자에게 가는 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압류권자는 이 잉여금에다가 가압류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대지권에서 배당이 아니죠. 해결되지 않은 미납금이 있다면 역시 여기서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낙찰자가 대지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조합 측이 나중에는 사실상은 모두 해결됐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관리비가 연체된 거죠. 관리비는 낙찰자가 물론 일부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여기서 역시 잉여금에서 압류해서 받아가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낙찰자가 이 대지권을 어떻게 갖고 올 건가? 대지권을 갖고 있는 분양회사에서는 낙찰자에게 대지권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만 스스로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대지권을 갖고 있는 이 분양회사가 B에게 분양을 했고 지금 낙찰자는 이 B로부터 낙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분양한 회사가 C에게 바로 대지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낙찰받은 C는 B에게 대지권을 달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B는 또 A에게 달라고 해야 되겠죠. 바로 A에게 대지권을 달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A가 C에게 대지권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낙찰자인 C가 A를 상대로 대지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A의 답변은 소송을 하라는 겁니다. 소송을 하면 자기들은 대응을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C가 이기게 될 테니까 자기들이 직접 대지권을 줄 수는 없지만 달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응대하지 않아서 당신이 승소하고 승소해서 대지권을 가져가는 데서 협조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대지권을 갖고 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처음에 이것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지권이 문제가 없는 건지 소송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소송을 통해서 대지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 상태로 나타나는 이런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낙찰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이 부담되는 상태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낙찰받게 되면 수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역시 경매의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대지권 미등기는 반드시 미등기 사유를 확인하고 입찰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은평구에 많은 빌라가 경매로 한 개의 빌라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나의 빌라로 보이는데 실제는 여러 개죠. 하나의 사건으로 8개, 7개의 빌라가 하나의 사건으로 경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이것이 8억 8천에 감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4억 3,700에 낙찰이 되었네요. 아래쪽에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빌라가 7개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대지권이 모두 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토지 별도 등기도 나오네요. 각 빌라마다 임차인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이 없는 사람도 두 사람 있네요. 등기부를 보면 2001년도에 보존 등기, 2003년도에 압류, 건강보험공단, 이 압류가 말소 기준입니다. 그 이후에 2004년도에 농협에 가압류가 있고 이제 다른 압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건저당, 토지의 별도 등기는 건저당이 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토지 별도 등기 쪽으로 낙찰된 금액의 일부가 배당된다는 것.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다 이해하고 계시겠죠. 두 번째는 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이 그 전입한 날짜가 2004년입니다. 잘 보시죠. 2004년은 말소 기준인 2003년 12월보다 늦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2004년 5월 가압류보다는 빠릅니다. 이 대항력이 없는 것은 오직 국민건강보험의 압류 때문이죠. 만약에 이 압류가 없다면 말소기준 권리는 2004년 5월 두 번째 가압류로 넘어가죠. 그때는 대항력이 생기죠.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보증금 9천만 원, 8천만 원 현재 상태에서는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 압류를 없애버리면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압류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잘은 모르나 건강보험의 압류 금액은 수천만 원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임차인은 대위변제를 해야 되겠죠. 현재까지 기록에는 대위변제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낙찰자라면 임차인이 금액이 크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를 대위변제하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낙찰자라면 대위변제할 가능성을 판단해야 되고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대위변제했는지를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아주 경매의 큰 함정 중에 하나죠. 대위변제를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릴까요? 강원도 원주에 조그만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 5,200인데 3,400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네요. 2,500짜리를 단독으로 3,400에 받았으니까 좀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2000년도 전입하고 확정을 2005년에 받았습니다.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면 2005년 1월에 압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이 압류보다 늦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은 1번 소액 원주니까 1200이 되겠죠. 두 번째 세무서, 세 번째 다시 임차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금의 받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세 번째 임차인의 나머지 1,600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 세금이 아주 금액이 크면 1,600은 낙찰자의 인수일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인수라면 이것은 잘못 샀는 게 됩니다.
조그만 아파트를 3,400에 사고 또 1,600을 인수한다면 잘못 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무서의 세금 금액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역시 경매의 함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세금이 2005년 1월이니까 두 번째 배당받는 것은 순서는 정해진 게 맞는데 그 금액을 모르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인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와 같은 압류된 세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에게 인수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 세금 자체는 인수가 아니지만 세금 금액의 날짜나 금액에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고 여러분의 인수로 결론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잊어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이 사건은 김천에 2000년도에 경매를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한번 낙찰된 이 사건이 또 경매로 나오고 두 번째 경매에 있어서 이때 처음부터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이 두 번째 사건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경매를 한 번 했고 뒤에 두 번째 경매를 말씀드릴 텐데 두 번째 경매에 있는 이 임차인이 처음 경매에도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경매 지금 화면에는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경매에 있었던 임차인이 대항력 있고 배당을 못 받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점유를 하고 두 번째 경매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을 때 이 임차인은 배당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종전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매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경매가 9,700에 감정되고 5,200 정도의 배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경매가 보입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낙찰자 배시가 이번에는 채무자가 되었죠. 김천의 401호 빌라입니다. 이번에는 9,000이 아니고 7,500에 감정이 되고 아주 저렴한 3,100에 낙찰이 되었는데 과연 종전부터 있던 임차인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 보시면 박 씨가 2001년에 전입하고 1991년에 전입하고 96년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보면 2001년에 현재의 소유자 배 씨가 낙찰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이때 국민은행에 건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결국 현재 소유자가 낙찰받기 이전부터 박 씨가 임차인으로 살았다라는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첫 번째 경매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다면 이 박 씨는 1순위로 전액 배당이죠.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배당받으니까 박 씨의 보증금은 인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경매에서 이 박 씨가 배당을 못 받고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낙찰자인 배 씨와 임대 계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점유하고 있다가 두 번째 경매가 나왔다면 이때 이 박 씨는 배당이 되지 않고 인수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경매에서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경매에서는 배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기록에도 이것이 지금 두 번째 경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임차인 박 씨는 전 소유자와 계약했다라는 내용만 나오고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임차인 박 씨의
보증금이 인수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차인의 해당되지 않는 금액을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했을 경우에 이것은 불허가의 사유가 되느냐? 저는 불허가의 사유가 된다라고 보는데 법원에서는 또 불허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인수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실제 이 사건의 낙찰자가 법원에 어떠한 제스처를 취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의 문건 접수 내역을 보면 낙찰자가 매각 불허가를 신청했고 그거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즉시 항고를 하고 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까지 3번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낙찰받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불허가 시켜주지 않고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를 하게 되네요. 보시면 대금 납부를 하고 배당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각이 됩니다. 이 박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 종전 첫 번째 경매에서 임차인으로 기록이 안 됐었죠. 그래서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 두 번째는 법원에서 이 임차인에게 배당을 주고 낙찰자가 인수를 안 하는 것으로 정리했을 가능성. 세 번째는 낙찰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를 하고 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했을 가능성. 어쨌든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이런 물건을 낙찰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종전 경매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두 번째 경매에서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것은 경매에 있어서 아주 큰 함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부산에 빌라가 원룸이 경매가 나왔네요. 제법 큰 원룸이 되겠습니다. 감정가 3억 천이고요. 최종적으로 2억 6,800에 낙찰이 됐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사람만 보죠. 두 번째 김 씨가 있고요. 94년에 전입하고 2003년 확정인데 보증금 3,500입니다. 기록에 종전 사건의 임차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두 번째 경매라는 얘기가 되죠. 등기부를 보니까 이미 경매를 한번 했었습니다.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한 날 건저당을 설정했네요. 그렇다면 저 위에 있던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를 같이 한번 볼까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아까 말했던 그 김씨, 김순례 씨죠? 좀 크게 할까요? 이 김씨가 내용이 잘 안 보이네요. 조금만 옮기겠습니다. 제가 잠깐 비켜 쓰겠는데요. 94년도에 전입했습니다만 본인이 스스로 현안조사 때 2003년 8월 4일부터 임대차를 주장했고 법원에 권리신고한 것도 2003년 8월 4일입니다. 살기는 94년부터 살았는데 왜 2003년 8월 4일을 주장했을까? 위에 보면 2003년 7월 1일이 건저당 말소 기준이죠. 자, 이것은 종전부터 임차인으로 살았지만 새로운 낙찰자와 2003년 8월 4일 날 임대차를 재계약했다는 뜻입니다. 재계약한 날짜가 건저당 이후니까 결국 이 김 씨는
대항력이 없는 거죠. 자료를 다시 볼까요? 여기서 김 씨가 대항력이 있다라고 나타났지만 실제 재계약한 날짜가 말소기준권리 이후니까 김 씨는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임차인이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사실상 대항력이 없으니까 낙찰자인 여러분은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큰 근린주택이, 큰 빌딩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애초에 감정가는 35억 정도였는데 이것을 26억으로 재감정했네요. 그리고 낙찰가는 34억입니다. 낙찰받은 사람의 이름이 채무자 소유자 이름과 같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맨 아래쪽에 보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매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강의할 처음 앞부분이었죠. 경매의 종류를 얘기할 때 형식적 경매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유물 분할이나 유치권을 위한 경매 또는 회사의 파산 정리를 위한 경매, 이런 경우는 형식적 경매,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이것을 정리하기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형식적 경매는 법원과 판사에 따라서 또는 물건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많은 권리들이 낙찰 후에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인수주의라고 그러죠. 보통의 경매에 있어서는 건저당은 낙찰로 소멸되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명도를 당하는데, 형식적 경매는 경매가 있기 전에 등기부상 기록된 모든 권리,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인수주의에 의한 경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형식적 경매일 때는 인수주의로 경매하고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모든 권리가 소멸된다고 보고 낙찰받고 별도로 그것을 인수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손실을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경매가 인수주의인지 보통의 경매처럼 말소주의인지 소멸주의인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경매의 여러 가지 함정, 토지 별도 등기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형식적 경매까지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매를 하시면서 경매 여러 가지 함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위험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 판단해서 투자를 하셨다면 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죠. 그래서 대금 납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